꺽하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멍석 두께에 막혀 둔탁한 신음으로 뭉개졌고 등짝을 후려치는 몽둥이의 파열음만이 마당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코와 입으로 들어와 숨통을 조였고 거친 집나기들이 찢어진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은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온몸을 뜯어먹는 듯 끔찍했다. 이놈 천한 종놈 주제에 감히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에 토를 달아 내 놈이 명주를 재촉하는구나. 최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하인들의 몽둥이 찜질은 더욱 거세졌다. 칠복은 입안에 고인 비릿한 핏물을 삼키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멍석 틈새로 비쳐드는 희미한 햇살이 야속할 만큼 눈부셨다. 그가 저지른 대역죄란 고작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어깨 너머로 배운 글귀를 잘못 읽는 주인집 아들의 실수를 무심코 바로잡아준 것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하늘 아래 노비가 그를 아는 것은 반역이요 주인의 무식을 드러낸 것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오만이었다. 매질이 멈추고 멍석이 거칠게 풀어 헤쳐지자 칠복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눈앞이 핑 돌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씩씩거리며 서 있는 최진사의 아들 창수가 보였다. 창수는 자신의 무식함이 들통난 것이 분한지 칠복의 얼굴에 침을 쾅하고 뱉으며 악을 썼다. 재수 없는 놈 하기 시습지. 허얼 지주주면 어떻고 하기 시습무 허얼 지주무면 어떠냐. 내깟 놈이 감히 내 스승 행세를 하려 들어. 칠복은 속으로 쓴 웃음을 삼켰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를. 배우고 때로 익히니 남는 게 없다로. 읽는 자가 훗날 이 고을을 다스릴 선비가 된다니 세상의 이치가 거꾸로 돌아가도 유분수였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비굴한 사죄뿐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이 귀가 먹어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최진사는 지팡이로 칠복의 머리를 쿡쿡 찌르며 차갑게 내뱉었다. 들으라. 오늘부로 이놈을 외양간에 가두고 짐승처럼 다루거라. 다시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지 못하게 밥도 개구멍으로 던져주고 말도 섞지 마라. 글자 한자라도 더 아는 채 했다가는 그날로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 서슬 퍼런 명령의 칠복은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짐승 취급은 칠복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어미 없이 마구간에서 자랐고 이름조차 7가지 복을 받으라는 뜻의 칠복이라 지어졌으나 그에게 주어진 복은 매질과 굶주림 그리고 멸시뿐이었다. 하인들이 그를 질질 끌고 외양간으로 향할 때 칠복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으나 당장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외양간 구석석은 지푸라기 위에 던져진 칠복은 욱신거리는 몸을 웅크렸다. 소의 거친 숨소리와 고약한 분뇨 냄새가 진동했지만 차라리 인간들이 있는 안채보다 이곳이 마음만은 편했다. 그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다 달아빠진 몽당붓 하나를 꺼내 들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그 몽당붓은 칠복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물이었다. 달빛이 흙벽 틈새로 새어들어와 바닥을 비추자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인렌.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했으나 칠복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살인이 아니라 언젠가 비상피상하기 위함이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그에게 저주였으나 동시에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긍지이기도 했다. 육신은 노예의 사슬에 묶여 있으나 정신만은 저 드높은 하늘을 나는 학처럼 고고하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자 외양간 밖에서 순찰을 돌던 머슴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들었냐? 내일 우리 고을에 대단한 분이 오신단다. 누구 또 암행어사라도 뜬다냐? 아니, 암행어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던데 한양에서 제일 가는 학자 송대제약 대감이시란다. 임금님의 스승이기도 했다던데 이번에 지방을 유람하며 숨은 인재를 찾으러 오신다나 뭐라나. 에이, 그 인재는 무슨 우리 최 진사 나으리 같은 양반들이나 굽신거리며 술판이나 버리겠지. 우리 같은 놈들이랑 무슨 상관이냐. 머슴들의 잡담은 이내 술타령으로 이어졌지만 칠복의 귀에는 송대제약이라는 이름이 천둥소리처럼 꽂혔다. 송대제약,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학문 앞에서는 왕조차도 꼼짝 못하게 한다는 콧대 높은 인물. 소문에 의하면 그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지혜만을 탐하는 기인 지련이라 했다.
순간 칠복의 머릿속에 성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이것은 기회였다.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이 지옥 같은 구렁텅이를 빠져나갈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최진사의 집에서 매를 맞다 죽거나 평생 소똥이나 치우며 늙어 죽을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도박판이 열리는 것이다. 칠복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감히 노비의 신분으로 대제학의 앞길을 막아선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칠복은 자신의 찢어진 종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짐승만도 못한 삶이었다. 더 잃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바닥에 썼던 인련, 자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글자를 꾹꾹 눌러 썼다. 용용, 용기. 그것은 지금 칠복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뚝거리며 여물을 쓰고 마당을 쓸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형형한 안광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진사 댁은 송대제학을 맞이할 준비로 부산스러웠다. 곡간이 열리고 비단 병풍이 쳐지고 고을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각근을 고쳐매며 하나둘 모여들었다. 칠복은 연회 준비를 돕는 척하며 객사 주변을 기웃거렸다. 콧대 높은 양반들이 서로 유식함을 뽐내며 실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칠복이 듣기에는 앵무새의 제잘거림처럼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이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저들이 글을 읽는 것은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함이나 내가 글을 읽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함이다. 칠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마침내 웅장한 행렬과 함께 송대제학이 당도했다. 가마에서 내리는 송대제학의 풍채는 실로 대단했다. 백발이 성성한 수염을 휘날리며 날카로운 눈매로 좌중을 압도하는 기세가 마치 산중호걸과 같았다. 최진사를 비롯한 고을 유지들이 땅에 엎드려 아부를 떨었으나 송대제학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고을에는 술 냄새와 돈 냄새만 진동할 뿐 묵향 머샹은 맡을 수가 없구나. 진정 나와 학문을 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의 오만한 일갈의 양반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고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그때 연회장 구석에서 술독을 나르던 칠복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저 오만함. 저것이 바로 칠복이 파고들어야 할 틈이었다. 송대제학은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상대를 갈구하고 있었다. 칠복은 무거운 술독을 내려놓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는 몸뚱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천하를 호령할 웅지 존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저 화려한 연회장이 자신의 처형대가 되거나 혹은 비상의 발판이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람이 불어와 칠복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칠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짐승의 탈을 벗고 숨겨두었던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객사의 밤은 대낮보다 환했으나 그 공기는 무덤 속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으니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는 연회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비단옷을 입고 줄지어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잿빛이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속적삼을 적시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송대제학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거만하게 비스듬히 앉아 붉은 술잔을 돌리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양반들은 화들짝 놀라 눈을 피하기 바빴으니 조선 팔도에서 붓 하나로 왕의 스승까지 올랐다는 그의 위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송대제학이 입을 열 때마다 떨어지는 말들은 시퍼런 칼날과 같아 뼈대 있다는 가문의 어른들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고을의 산세는 수려하나 그 정기를 받은 인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글을 읽는다는 자들이 어찌 앵무새처럼 경전의 자구만 읊어댈 뿐 그 속에 담긴 성현의 진정한 뜻은 헤아리지 못하는가. 송대제학의 탄식 섞인 조롱의 최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자신의 아들 창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창수는 잔뜩 긴장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평소 외워두었던 당시 한 구절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봄밤에 비가 내리니 꽃잎이 지고 그 향기가 천리를 가네. 그러나 송대제약은 창수의 시가 끝나기도 전에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며 말을 끊어버렸다. 그만 그따위 썩은 시는 기생집 담벼락에나 어울릴 법하구나. 춘풍추 춘풍초유의 이치를 논하는데 고작 꽃타령이나 늘어놓다니 내 놈의 머릿속에는 춘정춘칙만 가득 찼더냐. 창수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진사는 황급히 술을 따르며 송대제약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대감, 아직 어린아이라 배움이 짧아 그러하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송대제약은 죗죗 혀를 차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진정으로 고독했다. 학문의 정점에 올랐으나 자신과 대등하게 이치를 논할 상대를 찾지 못한 지 오래였다. 지방을 순행하며 혹시나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할까 기대했으나 만나는 것은 하나같이 권세에 아부하고 허명에 취한 속물들 뿐이었다. 그는 지루함과 실망감에 젖어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하늘에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거늘 너희들의 욕심은 찰 줄을 모르고 비울 줄도 모르는구나. 내 오늘 밤 너희에게 묻노라.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어려운 그릇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질문에 좌중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어떤 이는 받아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이라 답했으나 송대제약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술동이를 나르던 칠복의 귀에 송대제약의 질문이 꽂혔다. 칠복은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거운 술독을 나르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는 양반들이 내놓는 뻔한 대답들과 그들을 비웃는 송대제약의 오만한 태도를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비틀린 세상에 대한 조소였다. 채우기 어려운 그릇, 천하의 대제약이라는 자가 묻는 것이 고작 그런 선문답이라니. 칠복은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피식, 고요한 연회장에 울려 퍼진 그 짧고 명료한 웃음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구석의 칠복에게로 쏠렸다. 칠복은 술동이를 내려놓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술독을 깨뜨리고 말았다. 향긋한 술 냄새가 바닥에 퍼지자 최진사는 귀신 같은 형상으로 달려와 칠복의 멱살을 잡았다. 이 천하의 죽일 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웃음을 흘려 내 놈이 기어이 사단 시단을 내는구나. 최진사의 손이 올라가 칠복의 뺨을 후려치려는 찰나 송대제약의 나직하지만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라. 송대제약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칠복을 바라보았다. 누더기를 걸치고 흙투성이가 된 노비 주제에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놈은 아까 그 멍석마리를 당했던 종놈이 아니냐? 내 질문이 우스워서 웃은 것이냐? 아니면 내 꼴이 우스워서 웃은 것이냐? 칠복은 최진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송대제약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으나 그는 이것이 자신이 기다리던 운명의 순간임을 직감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개죽음이요.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척하며 숨을 골랐다. 소인감이 대감마님의 말씀을 엿듣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금치 못하였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그의 말에 송대제약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실소 내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렸다는 말이냐. 칠복은 고개를 들어 송대제약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비가 양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금기였으나 칠복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대감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온데 여기 계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답을 하려 하니 그 모양새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라 우스웠을 따름입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감히 노비가 양반들을 장님이라 칭하고 대제약의 말에 토를 달다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다. 양반들은 분기탱천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라. 건방진 종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나 송대제약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감보다는 기이한 호기심이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칠복의 코앞에 섰다. 호,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놈이로구나. 허나 내 놈의 그 혀가 네 목숨을 재촉하고 있음을 아느냐. 건방진 혀를 놀린 대가는 죽음뿐이다. 송대제약의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들자 서슬퍼런 칼날이 칠복의 목을 겨누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목덜미에 닿는 감촉에 칠복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대감 소인의 목을 베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옵니다. 허나 천하의 송대제약께서 고작 말대꾸한 노비 하나를 힘으로 찍어 눌러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세상 사람들이 대감의 도량 두량을 어찌 평가하겠나이까. 송대제약이 멈칫하자 칠복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소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대감과 제가 수수께끼로 겨루어 제가 지면 그 자리에서 기꺼이 목을 내놓겠나이다. 하오나 만약 소인이 이긴다면 칠복은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긴다면 소인을 면천면젠 시켜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내는 경악으로 뒤집혔다. 노비가 대제약에게 내기를 청하다니. 그것도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건 도박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최진사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지경이었고 다른 양반들은 칠복을 당장 끌어내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송대제약은 그 소란 속에서 칠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오만함과 동시에 학자의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천민에게서 느껴지는 비범한 기운, 그리고 자신을 도발하는 그 대담함이 송대제약의 승부욕을 자극한 것이다. 만약 여기서 내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노비가 두려워 피한 겁쟁이가 될 터였다. 송대제약은 하하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호위무사에게 칼을 거두라 손짓했다. 재미있구나. 아주 재미있어. 내 평생 수많은 선비와 학자들을 보았으나 너처럼 당돌한 놈은 처음이다. 송대제약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부채를 펼쳤다. 좋다. 내 놈의 그 건방진 제안을 받아주마. 대신 네가 패배한다면 단순히 목을 베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내 놈의 혀를 뽑고 눈을 파내어 감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었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의 잔혹한 선언에 연 회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칠복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다. 대감의 넓으신 아량에 감사드립니다. 허면 승부는 단 한 번의 문답으로 결정하시지요. 칠복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노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절벽 앞에 선 사냥처럼 위태롭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몽당붓을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부러진 붓,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짐승 취급을 받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붓은 칼이 되어 송대제약의 심장을 겨눌 것이었다. 준비되셨는지요? 대감. 칠복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연 회장의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파고들었다. 바야흐로 신분을 뛰어넘은 세기의 대결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객사의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으니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객사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칠복의 목숨을 건 도박은 좌중을 경악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칠복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송대제약은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칠복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비를 향한 경멸과 기이한 인재를 향한 호기심이 뱀처럼 뒤엉켜 있었다. 좋다. 내 놈의 목숨값이 엽전 한 빼버치도 안 되겠으나 그 배짱만큼은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구나. 송대제약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허나 바로 질문을 던지게 할 수는 없다. 내 놈이 진정 나와 대적할 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그저 입만 산 광대인지 확인해야겠으니 내가 내는 세 가지 물음에 답해보거라. 하나라도 막히면 그 즉시 내 목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였으나 칼자루를 쥔 쪽은 대제약이었기에 칠복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사옵니다. 하문샤문하십시오. 칠복의 담담한 태도에 최진사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
발을 동동 굴렀고 옥란을 비롯한 다른 구경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였다. 첫 번째다. 송대제약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무엇이냐? 무쇠로 만든 명검이냐? 아니면 장수의 기백이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었으나 그 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섣불리 명검이라 답하면 속물이라 비웃을 것이요. 기백이라 답하면 추상적이라 힐난할 것이 뻔했다. 칠복은 잠시 눈을 감고 외양간에서 겪었던 수많은 멸시와 조롱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세월이 옵니다. 송대제약의 눈썹이 꿈틀했다. 호, 어찌하여 그러하냐.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세월 앞에서는 모래가 되고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호걸도 세월이 흐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 세월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날카롭고 무자비한 칼이 아니겠나이까. 송대제약은 짐짓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전의 문구가 아닌 삶의 통찰에서 우러나온 답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제법이구나. 허나 방심하지 마라. 두 번째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진지해졌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냐? 서영만리냐? 아니면 저승길이냐? 칠복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것은 등 뒤 이옵니다. 좌중에서 의아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송대제약이 눈을 가늘게 뜨고 되물었다. 등 뒤라 어째서냐? 아무리 눈이 밝은 자라도 자신의 등 뒤는 볼 수 없으며 손을 뻗어도 닿을 듯 말 듯하여 잡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평생 마주 볼 수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알 수 없는 곳은 바로 자신의 등 뒤가 아니겠나이까. 송대제약은 무릎을 탁 쳤다. 과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놈의 해안이 예사롭지 않구나. 연회장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칠복을 벌레 보듯 하던 양반들의 눈빛에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칠복을 다시 쳐다보았다. 저것이 정녕 내 집에서 소여물이나 쑤던 그 멍청한 종놈이란 말인가. 송대제약의 표정에서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제 칠복을 노비가 아닌 하나의 적수딕셔로 인정하고 있었다. 마지막이다. 송대제약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칠복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의 그림자가 칠복의 몸을 거대한 짐승처럼 덮쳤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은 무엇이냐? 태평양 바다냐? 아니면 허공이냐? 이 질문이야말로 송대제약이 처음에 던졌던 화두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칠복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욕심이옵니다. 정적이 흘렀다. 송대제약이 멈춰섰다. 욕심이라. 예,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집어삼키고도 더 큰 땅을 원하고 천년을 살고도 만년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욕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도 위험한 그릇이 아니겠나이까. 송대제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칠복의 대답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수준을 넘어 탐욕에 젖어있는 양반들의 폐부를 찌르는 일침이었다. 연회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위선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송대제약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통쾌하도다. 내 놈의 혀가 붓보다 매섭구나. 좋다. 3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했으니 이제 약조한 대로 내 놈에게 기회를 주마. 그는 다시 상석에 앉아 칠복을 내려다보았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문제를 내보거라. 만약 내가 답하지 못한다면 내 놈은 오늘부로 자유의 몸이다. 허나 내가 답한다면 알겠지. 칠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왔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겨루는 문제를 낼 생각이 없었다. 송대제약 같은 천재는 세상의 모든 책을 섭렵했을 터이니 책 속에 있는 문제로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칠복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책이 아닌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건져 올린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송대제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감 소인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미천한 짐승입니다. 대감께서는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도리를 통달하셨으나 과연 짐승의 뱃속 사정도 아시는지요? 칠복의 도발적인 서두에 송대제약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서론이 길다. 본론을 말하라. 칠복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음식상 비단 병풍, 그리고 기름진 얼굴의 양반들. 이 모든 풍경을 머릿속에 담으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인이 낼 수수께끼는 이것입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세상에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짐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답은 사람이지요. 너무나 유명하여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송대제약이 코웃음을 쳤다. 그따위 낡은 문제를 내려고 목숨을 걸었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의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칠복의 눈빛이 번뜩였다. 잘 들으십시오. 아침에는 주인이었으나 점심에는 종이 되고 저녁에는 다시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복의 질문이 떨어지자 송대제약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말장난 같았으나 그 속에 숨겨진 뼈가 느껴졌다. 아침에는 주인, 점심에는 종, 저녁에는 주인. 경전 어디에도 고사성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기이한 명제였다. 송대제약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을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권력, 돈, 시간, 마음, 여러 가지 답이 스쳐 지나갔으나 어느 것 하나 딱 들어맞는 것이 없었다. 아침과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역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송대제약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단순히 사물이나 자연의 이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순을 꿰뚫는 질문임이 분명했다. 칠복은 묵묵히 송대제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발밑에 진흙을 보지 못하면 결코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객사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촛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대제약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오답을 말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평생의 명성이 무너질 것이요. 침묵을 지키면 노비에게 패배하는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께끼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의 오만함과 민초의 지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칠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걸려들었다. 저 양반은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지. 남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 이 답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때 송대제약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칠복을 노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다. 궤변으로 나를 현혹하려 한다면 당장 목을 칠 것이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칠복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받아쳤다.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며 대감께서도 매일 보시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시겠다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용기가 아니겠나이까. 칠복의 말은 송대제약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다. 칠복은 이제 마지막 객기를 박을 준비를 마쳤다. 송대제약이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 그가 내뱉을 정답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두산해에 보이지 않는 칼싸움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객사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누군가 마른 기침이라도 한번 했다가는 그 즉시 끊어질 것만 같았다. 송대제약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공자, 공즈와 맹자, 멍즈, 그리고 수천 권의 경전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침에는 주인, 점심에는 종, 저녁에는 다시 주인이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계가 뒤바뀌는 것이라곤 권력의 무상함이나 인간의 마음뿐일진데 그것은 아침과 점심의 구분이 명확지 않다. 그렇다면 자연의 이치인가, 해인가, 그림자인가? 송대제약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온갖 삼라만상을 대입해 보았으나 점심의 종이 된다는 대목에서 번번이 막히고 말았다. 시간을 재기 위해 켜둔 촛불이 어느덧 심지 끝까지 타들어가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송대제약의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켜보던 최진사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 물을 찾았고 다른 양반들은 혹여나 대제학이 패배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이 믿었던 하늘 같은 권위가 고작 냄새나는 노비의 수수께끼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공포였다. 반면 칠복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가만히 송대제학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재촉하지도 비웃지도 않았으나 그 깊은 침묵이 오히려 송대제학의 숨통을 조여왔다. 대감, 촛불이 다 타들어갑니다요. 눈치 없는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송대제학이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자존심이냐, 정직함이냐, 억지를 부려 아무 답이나 내뱉고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다. 내 놈의 문제가 틀렸다고 우기며 칠복의 목을 칠 수도 있었다. 허나 그는 평생을 글과 함께 살아온 학자였다. 비록 오만하고 독선적일지언정 지식 앞에서의 비겁함만은 용납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거짓을 고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의 그림자에 쫓기는 신세가 될 터였다. 마침내 촛불이 파바차는 소리와 함께 사그라들며 마지막 연기를 피워 올렸다. 칠복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대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을 찾으셨는지요?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송대제학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 한숨 속에 평생 쌓아온 아집과 명예욕이 섞여 나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빳빳하게 세워져 있던 그의 고개가 꺾이는 순간 객사 안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천하의 송대제학이 왕의 스승이 일개 노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모르겠다. 송대제학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내 평생 천하의 책을 다 읽었다. 자부했으나 내 놈이 낸 그 기이한 이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그 선언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굉음과도 같았다. 대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으나 송대제학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칠복을 노려보았다. 약조는 지키마. 허나 답을 듣기 전에는 내 눈을 감지 못하겠다. 도대체 아침과 저녁에는 주인이고 점심에는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내 놈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칠복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누더기 옷자락이 촛불 연기 속에 흩날렸다. 그는 자신의 발을 가리켰다. 진흙과 오물로 뒤덮인 낡고 해진 집신 한 짝. 대감 정답은 바로 이 집신이옵니다. 좌중에서 하하는 허탈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송대제학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집신, 고작 그 집신이 답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그것이 그러하냐? 칠복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밖을 나설 때 사람은 집신을 찾아 신습니다. 내가 필요하여 부리는 것이니 이때는 사람이 주인이요. 집신은 종입니다. 또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집신을 벗어 구석에 던져둡니다. 내 마음대로 버려두는 것이니 이 또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칠복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허나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는 어떠합니까? 사람은 집신에게 온전히 제 몸을 맡깁니다. 집신이 없으면 뜨거운 자갈밭을 걸을 수 없고 가시덤불을 지날 수 없습니다. 집신이 이끄는 대로 발을 내디뎌야 하고 집신이 닳아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진흙탕을 피해 다닙니다. 사람이 집신을 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신이 사람을 업고 다니는 꼴이니 이때만큼은 집신이 주인이요. 사람이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송대제학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이치였다. 그가 우주와 철학을 논하며 하늘만 쳐다볼 때 이 노비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집신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칠복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감이 집신은 바로 저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대감과 같은 양반네들은 아침과 저녁, 즉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자신이 주인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허나 나라에 난리가 나거나 큰일을 도모해야 하는 대낮이 오면 어찌합니까? 백성들의 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백성들의 등에 업혀야만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반네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일이 끝나면 다시 헌신짝처럼 집신을 버립니다. 칠복의 일갈은 비수가 되어 송대제약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수수께끼 풀이가 아니라 썩어빠진 조정과 위선적인 지배층을 향한 통렬한 꾸짖음이었다. 최진사를 비롯한 양반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아랫사람들을 집신처럼 밟고 살아왔으나 단 한 번도 그 집신 없이는 자신들이 설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송대제약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허허허.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 객사를 울렸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의 통탄이었다. 집신이라, 집신. 내 평생 논어를 읽고 주역을 풀었으나 내 발밑에 집신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내 말이 옳다. 백주대낮에 집신 없이 걷지 못하는 주제에 나는 내가 스스로 걷는 줄 알았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칠복에게 다가갔다. 호위무사들이 긴장하여 칼자루를 쥐었으나 송대제약은 칠복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흙투성이가 된 거친 노비의 손. 내 놈의 스승이 누구냐? 어느 책에서 이런 이치를 배웠느냐? 칠복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답했다. 소인의 스승은 배고픔이었고 교과서는 대감들이 밟고 지나가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송대제약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넋이 나간 최진사에게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최진사는 듣거라. 내 이 아이와의 내기에서 졌으니 약조를 이행해야겠다. 당장 관아에 가서 이 아이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하하오나 대감. 저놈은 제 집에 재산이 없고 닥쳐라. 천하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한 내 죄를 물어 삭탈관직을 시키기 전에 당장 시행하지 못할까? 최진사는 혼비백산하여 하인들을 시켜 문서를 가져오게 했다. 잠시 후 칠복의 이름이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송대제학의 손에 들려졌다. 칠복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지긋지긋한 족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승으로 살아야 했던 운명의 낙인. 송대제학은 촛불에 그 종이를 갖다 대었다. 불길이 확 하고 종이를 삼키기 시작했다. 붉은 불꽃이 종이를 검은재로 바꾸는 동안 칠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해방감이었다. 보아라. 송대제약이 타오르는 문서를 허공에 날리며 외쳤다. 오늘부로 칠복이라는 노비는 죽었다. 그리고 내 말문을 막히게 한 천하의 기재치사이가 새로 태어났다. 검은 재가 나비처럼 춤을 추며 밤하늘로 흩어졌다. 객사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명의 노비가 혀끝 하나로 조선 최고의 학자를 굴복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불태워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칠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그는 누구의 종도, 누구의 집신도 아니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최진사댁 마당에는 전날 밤의 열기가 채식지 않은 재 냄새가 매캐하게 감돌고 있었다. 노비 문서가 불타 사라진 자리에는 검은 그을음만이 남아있었으나 칠복에게 그 흔적은 세상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 아름다운 자유의 문양으로 보였다. 그는 멍석마리를 당했던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생전 처음으로 주인의 허락 없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침 해를 맞이했다. 낡은 옷은 여전했고 뱃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으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의 맛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것은 달콤하고도 시원한 주인 없는 삶의 맛이었다. 송대제약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가마에 오르기 전 칠복을 따로 불렀다. 칠복아, 내 너의 재주를 아껴 하는 말이니 잘 듣거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 너를 양자로 들이지는 못할 망정 내 문화에 두고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너의 그 명석한 두뇌라면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천한 노비에게 내려진 파격적인 제안이자 신분 상승을 보장하는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엿듣고 있던 최진사는 배가 아파 죽겠다는 표정으로 땅을 쳤고 옥란을 비롯한 하인들은 부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허나 칠복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으나
그 눈빛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감 과분하신 말씀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궐안의 화초가 되기보다는 거친 들판의 잡초로 남고 싶습니다. 송대제약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비단 옷을 입고 떵떵거릴 기회를 마다하고 또다시 흙바닥을 구르겠단 말이냐? 칠복은 집신을 고쳐 신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대감 소인이 어제 집신이 백성의 등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대감을 따라 한양으로 가서 비단신을 신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집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발이 편해지면 땅에 굴곡을 잇게 되고 배가 부르면 굶주린 자의 신음을 듣지 못하는 법이지요. 소인은 평생이 낡은 집신을 신고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책 속에 없는 살아있는 이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송대제약은 잠시 멍하니 칠복을 바라보다가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허허허. 내가 졌다. 내가 또 졌어. 내 놈은 천상 야인. 예렌으로 살 팔자로구나. 좋다.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잡지 않겠다. 대신 이것을 받아라. 송대제학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옥으로 만든 마파이와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칠복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이 패를 보이면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네 새로운 인생의 노잣돈이니 사양 말고 바꿔라. 칠복은 엽전은 받았으나 마패는 정중히 돌려주었다. 대감도는 배고픔을 면하는 데 쓰겠으나 마패는 권력의 상징이니 소인에게는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제 두 다리와 혓바닥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권세에 기대지 않겠다는 그의 고집에 송대제약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부디 몸 조심하거라. 내 살아서 너 같은 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송대제약의 행렬이 멀어지고 난 뒤 칠복은 미련 없이 최진사댁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칠복아 형님 부디 잘 가시오 라고 외치는 동료 노비들의 배웅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돌아 손을 한번 흔들어준 뒤 뚜벅뚜벅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그가 걷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칠복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침에는 주인, 점심에는 종, 저녁에는 주인. 허나 이제 나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온전한 나의 주인이다. 그로부터 수년 후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집신을 신고 다니는 젊은 선비 하나가 나타나 억울한 송사를 귀신같이 해결하고 오만한 탐관오리들을 말재주로 골탕 먹인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를 집신도사 혹은 칠복 선생이라 불렀다. 한 번은 어느 고을 사또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칠복이 지나가다 거짓골을 하고 잔치상에 끼어들었다. 사또가 노하여 이 더러운 거지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치자 칠복은 태연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기름진 고기는 백성의 살이요 붉은 술은 백성의 피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구나. 이는 춘향전에 이몽룡이 읊었던 시와 같았으나 암행어사가 아닌 일개 야인이 면전에서 읊어대니 사또의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다. 칠복은 그 길로 사또의 비리를 조목조목 따져 물어 군중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만들었다. 또 한 번은 두 상인이 서로 자기 돈이라 우기며 엽전 꾸러미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 관아에서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칠복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는 펄펄 끓는 물을 가져오라 하더니 엽전 꾸러미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잠시 후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자 칠복은 웃으며 말했다. 이 돈은 고기를 파는 푸착간 주인의 것이다. 돈에 묻은 기름기가 증거다. 명쾌한 판결에 사람들은 무릎을 쳤고 거짓말을 했던 비단 장수는 주랭랑을 쳤다. 이처럼 칠복은 책상 물림 선비들은 알 수 없는 생활 속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여행하며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그 어떤 정승보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재물을 모으지 않았으나 그 어떤 거상보다 마음이 풍요로웠다. 세월이 흘러 송대제학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 제자들과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내 평생 수많은 책을 읽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진정한 스승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제자들이 그가 공자나 맹자를 말할 것이라 생각하여 귀를 기울이자 송대제학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바로 집신 한 짝으로 내 오만을 깨트려준 칠복이라는 사내다. 너희도 명심하거라. 학문은 붓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땅바닥에 백성들의 땀과 눈물 속에 있는 것이다. 송대제학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의 유언은 가문의 가훈이 되어 후대까지 전해졌다. 한편 칠복은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산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유생 하나가 거만하게 말을 타고 지나가다 칠복에게 길을 비키라 소리쳤다. 에이, 늙은이가 눈도 없나 감히 선비가 가는 길을 막다니. 칠복은 허허 웃으며 길가로 비켜섰다. 유생이 혀를 차며 지나가려 하자 칠복이 나직하게 한마디 던졌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탄 그 말은 네 다리가 되어주지만 말이 지치면 자네가 내려서 말을 끌어야 할 때도 오는 법이라네.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하니 너무 높은 곳만 보지 말고 가끔은 발밑에 집신도 살피시게나. 유생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져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칠복은 이미 바람처럼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흙길 위에 찍힌 선명한 집신 자국뿐이었다. 유생은 그 자국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말에서 내려 자신의 비단신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았다.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 그는 문득 칠복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칠복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바람처럼 구름처럼 세상을 떠돌았다. 그가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혹자는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혹자는 깊은 산 속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 조용히 흙으로 돌아갔다고도 한다. 허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조선팔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억압받던 노비가 지혜 하나로 세상을 비웃고 스스로 주인이 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야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작은 불씨였다.